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자연 국어 대치면 후고캠에서 가자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 담당 강사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막 진눈깨비도 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일단 오신 만큼 좀 정보도 많고 좀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네, 일단 저는 가자고 국어를 맡고 있고요. 저희 그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아마 제 사진 들어간 거 하나 있을 텐데 거기는 패스해 주세요. 네. 그럼 패스해 주시고. 저 진짜 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패스해 주시고, 요거 패스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가자고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계시니까 대부분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가자고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시험 범위 작년 기준으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시험 범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살짝 달라지긴 했어요. 달라지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조금 시험 범위를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다 문법은 다 들어갔고요. 문법은 골고루 다 들어갔어요. 배울 만한 문법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문학 파트를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2학기 기말에 오타가 났어요. 현대문학인데 현대문학으로 나와가지고, 네, 현대문학이고요. 문학하고 독서 파트를 보시면 혹시 여기에서의 특징이 보이실까요? 그냥 문학하고 고전시가 뭐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특징이 보이실까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가자고는요 4학기 내내 고전 문학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요 1학기 중간에는 현대문학, 그 다음에 기말에 그때부터 고전을 밀어넣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자는요, 전체 4학기에 걸쳐가지고요, 고전문학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범위도 많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다 맞을 수 있는 파트예요. 틀리는 파트가 아니고요. 다 맞을 수 있는 파트고,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고전문학에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들어온 분위기인데, 고전문학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힘을 준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부담감은 주지만, 일단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고전문학에 대한 부담감을 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학기 중간에 고전 수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다루지도 않았어요. 교과서에도 작품 하나 정도 나올 정도였고 2학년 때나 하지 1학년 때는 건드리지도 않을 정도의 작품들인데 이때 가자고의 고전 수필이요. 저도 정말 이거 어디서 이걸 긁어 오셨지 싶을 정도로 한 6편의 고전 수필이 나왔습니다. 고전 시가가 막 시조에 뭐 향가에 고려가요에 하여간 2학기 중간 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거기다가 중세 국어까지 넣어서. 그런데 내가 너네 시험에 이게 다 나올까? 6편이 다 나올까 싶었어요. 근데 다 나왔습니다. 6편.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올 정도로. 네, 고전수필을 왜 좀 포커싱을 맞추냐면은, 고전수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던 트렌드가 아니에요. 트렌드가 아닌데, 요즘 모의고사에 최근 2, 3년 그 기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에 현대시 2개에다가 고전수필을 엮어갖고 나오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전수필을 아이들이 이제 접할 수가 없었던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고전수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트렌드가 지금 한 3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전수필에다 힘을 딱 준 거예요. 이거는 니들 이제 수능 잘 봐야지, 모의고사 잘 봐야지, 이런 거 낯설하면 안 되지, 이런 감각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이제 고전문학에다가 포커싱을 좀 맞춘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에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옆에 빨간색, 보라색으로 보시면요, 공부한 만큼 보상받는 내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1 때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가자고의 장점이에요. 이게 가자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조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 그 고전시가랑 고전수필 막 밀어붙인 거 있잖아요. 고전수필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시험복이 일주일 반 전에 나왔습니다. 5편이요.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특히 이 학교 교과서가 뭐였냐면 동화 교과서예요. 들어보셨나요? 동화 교과서. 전국에서 쓰는 학교가 한 30개 되려나 싶을 정도로 되게 희귀한 교과서예요. 희귀한 교과서인데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할 때 그럽니다. 얘들아, 내가 주는 거 말고는 이 지구를 다 뒤져도 동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예. 그 정도로 정말 희귀한 교과서예요. 희귀한 교과서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범위를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작품은 하고 거기에다 이제 학습부 프린트로 외부 지문을 섞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잡가도 집어넣고요. 민요도 집어넣고요. 고전 수필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으로 조금 고전에 힘을 주는 편이고요. 가자고는 중간 시험에는 항상 서술형이 있습니다. 근데 기말 시험에는 서술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서술형은 사실 요즘 조금 없어지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꼬박꼬박 서술형 넣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자고 시험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험지예요. 왜냐면 공부한 만큼 보상받는다 그랬잖아요. 딱 나올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애들 제가 녹화하고 있죠. 욕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애들 골탕 먹이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애들 골탕 먹이는 그런 거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딱 공부한 거, 중요한 거, 꼭 나와야 될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나오는 정말 깔끔한 시험지예요. 깔끔한 시험지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가자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강태공이에요. 낚시를 정말 잘합니다. 떡밥을 막 툭툭 넣어놔요. 근데 그 떡밥이 애들이 몰라서 틀리는 떡밥이 아니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틀리는 떡밥이에요. 말을 살짝.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막 바빠갖고 급해서 막 문제 읽다 보면 놓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놓칠 만한 그냥 2글자, 3글자 이런 걸로 다 떡밥을 던져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애들 시험 보러 갈 때 그럽니다.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약간 과장인데요. 니들 시험 보러 갈 때 꼭 아침 먹고 가라고. 가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먹지 말고. 네. 그래서 낚이지 말라고.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낚여가지고 옵니다. 많이 낚여가지고 와요. 근데 낚이면 등급이 달라져요. 낚이면 등급이 달라져요. 안 낚이는 애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능형 출제 기조다. 요거는 요즘 전체적인 학교들의 트렌드예요. 전체적인 학교의 트렌드라서 뭐 내신형이다, 수능형이다 그렇게 구분되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수능형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작품 여러 개 놓고 비교하고 얘네들 보기 기준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인데 내신에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신에도 모든 학교들이 내신도 다 이제 보기 기준으로 수능처럼 2작품 비교하는 거, 3작품 공통점 찾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수능형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국어의 수능형 개념이 뭔지, 수능형 개념이 뭘까요? 혹시 학생들 뭐 들어본 적 있나요? 별건 아니고요. 수능이라는 게 사실 윤동주 작품 같은 거 다 읽어보셨죠? 그쵸? 학교 다닐 때도 보셨고, 뭐, 이렇게 오다 가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일제 저항 시인이고, 막, 그렇지만, 되게 유약하잖아요. 유약하고, 막, 자기 반성하고, 맨날 나는 부끄러워요. 맨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딴 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저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뭐, 의지를 가지고 막, 그저 감탄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완전 T 같은 경우는요, 뭐 저렇게 찌질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거는 수능 국어라는 거는요. 수능을 보는 40만 명, 50만 명의 친구들이 1번의 정답은 전부 다 3번이야 라고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능 국어는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수업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현대시를 만났을 때 자, 얘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제일 보이는 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결어미를 똑같이 썼다든가 똑같은 시어를 반복했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의인법을 썼다든가 이런 거를 찾는 거거든요. 수능 개념학습은 그게 수능 개념학습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선지에 1, 2, 3, 4, 5 또는 보기에 나오는 그 지문 있잖아요. 보기에 나오는 설명 있잖아요. 설명을 봤을 때 표현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애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수능 개념학습이에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갖다가 수학 공식처럼 작품에서 내가 찾아내고 거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게 수능형이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화자 여기 있네. 이거 청자네. 이거 느낌표 있네. 없네. 명사로 끝났네.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수능은. 근데 그 훈련이 돼 있으면 그거를 베이스로 내신까지 엮어가는 거죠. 엮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장 넘는 시험지에 양적 부담감이다. 근데 요즘 학교들이 시험지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시험지 분량이 늘어. 전에는 보통 8장 정도로 끝났다면 요즘 많은 학교는 12장까지도 가요. 예. 근데 12장까지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애들이 이제 글씨, 정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정보가 많아지는데 요즘 애들 글 읽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쵸? 글 읽는 거 되게 싫어해요. 학원에서 이렇게 숙제 문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 보충 문자 보내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봤자 학원 문자 10줄도 안 돼요. 저한테 전화, 톡 옵니다. 선생님 보충 몇 시라고요? 3시 끝. 애들은 안 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50분의 시간 동안 12장의 시험지를 봐야 된다? 10장의 흰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 막 빽빽하게 있는 거, 이걸 다 본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지가 넘다는 건 아이들한테 양적 부담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좀 증폭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낚이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래서 그거 낚이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계속 시켜요. 그래서 뭐지? 이거 애들한테 농담을 하는 거야. 진짜 걔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원래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동그라미 치게 시키고 거기다 아는 거 쓰게 시키고 너 알아도 계속 써. 계속 이렇게 좀 시키는 편이거든요. 내가 써놓으면 놓치진 않아요. 아이들은. 예. 그래서 그 훈련은 이제 저는 내신이건 수능이건 좀 분석하고 아이들을 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럴 수 있게끔 훈련을 좀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 연계로 변별력을 확보한다. 이거는 모든 학교 트렌드긴 한데 가자고가 굉장히 괜찮은 거는요. 이렇게 예상에서 벗어나는 외부 지문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설령 예상에서 벗어나는 외부 지문이 나와도 아이들은 아까 말한 그 공식 스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다중 선택지 문제가 다수 나온다. 이것도 딱 요즘 트렌드인데요. 다중 선택지가 뭔지 아시죠? 다중 선택지 뭘까요? 보통 어떤 거에 대해 기억, 리을, 디을, 미음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교는요. 이거를 이렇게 속어법으로 해서 이 중에서 한두 개는 아리까리 해도 애들이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확실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자고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주엽이나 덕이고가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의 개수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1번,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자고는 그 정도까지 악랄하진 않아요. 네, 근데 주엽이나 덕이는 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니까. 네. 그리고 조금 독특한 점이 사자성어와 어휘뜨풀인데요. 사실 사자성어랑 어휘뜨풀이는 이렇게 고전소설 같은 거 봤을 때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 다 없어졌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가자고에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 기말에 나왔어요. 2학기 기말에 한 문제. 그것 때문에 가자고에 100점 맞은 애가 한 명인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애들이 어휘에서 틀렸어요. 근데 필연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필연. 거꾸로 면필이잖아요. 그렇죠? 필연이라는 거는 그냥 붓 쓰는 붓하고 그다음에 벼루 같은 거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붓과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붓과 종이. 종이는 아니에요. 종이가 없었어요. 필연은 종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 제가 분명히 설명해 줬거든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게 춘향장이에요. 춘향장인데 제가 그랬어요. 필연을 내오거라. 그래갖고 내가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야, 필연을 이거 쓰겠다고, 시를 쓰겠다고 필연을 내오라는데 종이는 어디다 준다는 거야? 내가 뭐지? 기생 치마 했을 건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틀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휘 문제는 지금 원래 없었던 건데 가자고에서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자성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통 운정고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요. 사자성어를 아예 시험 범위 때 이렇게 앞뒤 페이지로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가자고는 사자성어 하나도 안 줍니다. 근데 사자성어 문제 냅니다. 네, 그래서 사자성어가 나온다든지 어휘가 나오든지 그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작품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고전 수필이라든지 뭐 잡가, 민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좀 넘겨보시면은 저희 학교 학습 유형 해놨는데 수행평가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가자고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볼까? 학원에서는 뭘 도와줄까? 근데 제가 수업하는 학교들 봤을 때 어머님들은 수행평가 되게 걱정하시고 학생들도 걱정하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는
제가 해줄 수 있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자기 시조를 쓴다든가, 제가 시조를 창작하는 거예요. 시조를 창작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별로 시나리오를 쓴다든가, 아이들이 이렇게 뭐 설득하는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행평가로 도와줄 수 있는 파트는 문법 수행평가를 볼 때예요. 문법 수행평가를 볼 때인데, 그때 학교들이 수행평가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생뚱맞게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아이들한테 프린트 다 줍니다. 다 줘서,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볼 거야. 2주 뒤에 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프린트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답안지 작성해가지고 외워야 돼요. 외워서 시험 보러 왔을 때는 빙백지 줍니다.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외우는 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행평가는 그렇게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답안지 작성도 의뢰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한 명도 없는데 일단 만약에 뭐 지금 어머님들이시지만 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만약에 답안지 작성했는데 그게 궁금하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그거 뭐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제가 이제 맞다 틀리다 그런 정도의 수정은 다 해줍니다. 이렇게 고치자. 뭐 그런 정도의 수정은 다 해주는데 제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난이도라는 겁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교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완전 희귀 교과서예요. 희귀 교과서. 그리고 이거는 근데 작년까지였어요. 조금 달라지면요. 넘겨보시면 2025학년도에는요. 1학년이 비상 박영빈 교과서로 바뀝니다. 이 개정 교과서죠. 개정 교과서인데 비상 교과서는 되게 이게 좀 전형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교과서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는 사실 동화 교과서에도 별거 없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활용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학 같은 거는 꾸준하게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 비상 교과서로 바뀌었다. 이거는 좀 더 교과서 내용보다는 교과서 나와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좀 더 치중해서 학습 방향을 잡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직 예비고 1들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그게 왜 이 가저고 내신이 언제든지 이렇게 극복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내신이라고 말씀드렸는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3월 첫째 주부터 내신 대비가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3월에 5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저하고 가자고 친구들만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해요. 시험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사실 내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번 듣죠. 하고 나가지고 제가 적어도 3번은 돌립니다. 그럼 4번이잖아요. 네,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중에 애들이 그래요. 가자고는 범위가 적을 때는 애들이요. 선생님 저 수필 내가 외워서 쓰래도 쓰겠어요. 이래요. 하도 봐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저기 꼼꼼한 기본기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꼼꼼한 기본기로 저는 내신 시작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개념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안 다니고 새로 온 친구들도 있고 다른 데 다니다 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내신을 1학년 1학기 중간은 무조건 문학이거든요. 현대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기본기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수능 기본기부터 저는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학습한다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번 본다 그랬잖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기 때문에 나올 것만 합니다.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어떻게 4번 합니까? 애들 지겨워서 못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학교에서 이미 한번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도는 기본 개념 시간에는요. 출제 포인트 딱딱 집어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작품 분석에 들어가요. 자, 보이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보이지? 니들 눈에도 중요하게 보이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형을 대비한 데서 뭐 내신, 심화, 수능까지 이건 어느 학원이나 다 하는 거고요. 자, 후회 없이 달려서 내신 3주 이후 주 2회 수업으로 확장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내신이 보통 7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7주 플러스 직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학원에 비해서는 뭐 내신 기간이 되게 길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뭐 맨날 배웠던 교과서만 주구장창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처음에 첫 번째 수업의 기본기로 이제 아이들 뭐 평가 문제집 수준의 문제
아주 기본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먼저 작품 한번 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화 문제제인데, 심화 문제는 이 작품에 연관된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들에 나왔던 좀 그런 문제들로 좀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능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능형이라는 건 얘나 비슷해요. 얘나 비슷한데, 이렇게 갈게요. 처음에 기본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산 12곡을 해볼까요? 자, 이황이 쓴 도산 12곡이라는 시조가 있어요.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에는 얘를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얘네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의미가 뭐야? 그런 것들 다 한번 확인을 해야죠. 기본 내용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릴 때는요, 도산 12곡에 관련돼서 내신형 문제가 아니라 기출에 나왔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돌립니다. 한번 돌리고 나면,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죠? 도산 12곡만 나오지 않습니다. 얘에 대해서 외부 지문이라는 게 나오죠. 외부 지문이라는 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산 12곡에 대해서 작가가 똑같은가, 주제가 똑같은가, 형식이 똑같은가, 표현 방법이 똑같은가, 이런 것들이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부 지문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는 게 사실 수능형인데, 그러다 보면은 율곡 2에 뭐 고산 9곡과를 할 수도 있고, 같은 연시조 뭐 윤선도의 작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품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데 그 작품을 얘네가 사실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있죠. 스킬. 그거 가지고 이 작품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준 여기서 나오면 very thank you.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very thank you.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작업 들어가야죠. 자기 갖고 있는 스킬로. 분석하면서 작업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주 요 단계가 지나면은 제가 주 1회 수업을 더 늘립니다. 아이들이 저하고 이제 가자고가 토요일 날 와서 3시간 수업하고 갈 건데요. 3시간 수업하고 가면은 와서 제가 보통 평일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작년엔 잡았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4시부터 10시까지 그냥 학원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이 시간에 아무 때나 오면 돼요. 애들 학원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충한다고 하면요, 보충해도 오네 안 오네, 이게 되게 말도 많고요. 그리고 보충 수업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보충으로 합니다. 제가 뭐 클리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보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걸 쓰는 이유는 이 시간에 애들이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와가지고 저랑 6시간 있어도 상관없고요. 1시간 있어도 상관없고 30분만 있다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와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려서 뭘 하냐?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배웠잖아요. 이거 갖다가 제가 저 뒤에다가 문제를 쫙 깔아놓습니다. 문제를 쫙 깔아놔요. 주차가 지날수록 문제 난이도는 올라가요. 문제를 쫙 깔아놓고 나서, 자, 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어떤 애는 도산 12곡이 어렵고 어떤 애는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문법 어려우니까 문법부터,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하면서 각자 애들한테 맞는 프린트들 다 가지고 풉니다. 그러면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 발생돼요.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30분 있다 가야 돼요. 오케이, 너 문법 어려우니까 문법부터 풀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갈 때는요, 여기 있는 프린트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고 다 풀고 갑니다. 네. 그게 일단 아이한테 뭐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와서 보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쟤는 푸는데 나도 풀어야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건요, 경험치를 늘리는 거예요. 내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웠던 걸 계속 하잖아요. 이거 외부 지문 나와봤자 외부 지문이 뭐 10문제 나오겠습니까? 20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배웠던 거를 응용해서 좀 더 어려운 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응용을 하려면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비슷한 문제, 다양한 문제, 연계되는 문제들 풀어보는 거. 그래서 내신은 막노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좀 반복하고 경험치가 늘어야 시험 문제를 봤을 때도 이제 자신감이 붙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거를 꼭 와야 돼요. 꼭 와야 되고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이게 강제인가요? 비강제인가요? 반강제인가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애들한테 강제는 해요. 꼭 와라.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맨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을 가르쳐 봤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요, 입시에 성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입시에 성공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애들이 여유가 있다. 그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요, 애들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컨트롤을 본인이 합니다. 자기 주도예요. 자기 주도. 자기 주도가 애가 알아서 공부한다, 애가 그런 것도 자기 주도긴 하지만, 제가 보는 자기 주도는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효과도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아이들은요, 그 순간은 돼요. 그 순간 됐는데 나중에 입시까지 갔을 때 엄마가 많이 싸워요. 엄마가 많이 싸워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동기부여면 동기부여고 협박이면 협박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알아서 오라고. 안 오면 니들 손해고, 니들이 알아서 와. 할 사람은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주도의 연장으로 제가 과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제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과제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어머니들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수업에서 과제는 저 이렇게 애들 첫 시간에 저는 과제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줘요. 제가 검사하고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주는데, 과제는 해야 돼요. 이 내신에 제가 내주는 과제는요,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분량 좀 많아 보이는데요, 하루에 30분만 집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안 되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제 같은 경우는요, 해오는 게 원칙이고 하라고 강요는 합니다. 저 검사도 해요. 검사도 하는데 아이한테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제재는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답지 보거나 아무거나 보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채점해 갖고 오지 말라고. 그거는 과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과제. 저한테 보여줄 필요 없고요. 그 과제를 내주는 거는 너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내주는 건데 나한테 보여주려고 혼나려고 하는 과제는 종이 아까워. 그건 필요 없어. 그리고 요즘 애들이 또 이렇게 되게 성실해가지고 과제 못하면요, 저한테 문자가 유유만 이만큼 와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극티예요. 극티라가지고, 야, 이거 보낼 시간에 하나 더 풀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제는 못 태울 수 있어요. 애들 엄청 바빠요. 못 태울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친구랑 놀다 깜빡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좀 더 자고 싶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못해도 상관없어. 못해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뭐야? 수요일까지는 너의 성의를 보여봐. 언제까지는 너의 성의를 보여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넌 못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신 과제는요. 제가 작년 가자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가자고는요, 내신 과제 완성도가 98%였어요. 정말 작년 지금 2학년 된 애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요. 과제 너무 잘하고. 그리고 걔네들 클리닉 이거 참여율 있잖아요. 클리닉 참여율이 가자고 저 깜짝 놀랐어요. 98%예요. 내가 어쩜 니들은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오니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말 성실하게 되게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랑 같지만 애들이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제가 아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내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제 케이스예요. 지금 올라간 친구들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받은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고 저기 교무실 제 사물함에 붙여놨거든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자고요. 가자고인데 1학기 때 60점 받은 거예요. 가자고 1학기 때 60점이면요. 걔는 그냥 6등급, 7등급이에요. 네. 왜냐면은 가자고는요. 1등급이 항상 95점대거든요. 1등급 것이 95, 96에서 항상 끊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왔는데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정말 수능 기초가 완전히 백지인 거예요. 백지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받아왔습니다. 거짓말 같죠? 100점 받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계속 100점 받던 애들이 있어요. 계속 100점 받던 애들. 걔가 2학기 중간고사 때 96이 받았습니다. 낚인 거죠. 그런데 성실하게 해오던 애들은 낚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걔가 100을 받으니까 다들 막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걔는 기말에서도 97점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속 100점 받던 애가 92점을 받아버리면요. 걔는 1등급이 흔들려요. 얘가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가진 않겠지만 안 하던 아이가 치고 올라가도 열심히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자고 내신이에요. 네. 이게 장점이자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이게 단점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만 실수해도 내 등급이 위태로워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중하위권이라든지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또 그거의 매력이죠.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저랑 내신 대비를 하면은 저는 꼼꼼하게 시킬 거고요. 꼼꼼하게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 저희는 제가 임상시험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이들한테 몇 학교에 몇 년 동안 임상시험을 했을 때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온 아이와 안 온 아이. 어머님들 그러실 거예요. 아, 30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들도 그래요. 30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거든요. 저도 없을 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 걔가 와도 제가 걔 붙잡고 30분 동안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걔한테 30분 동안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 오면은 문제 해서 쫙 풀고 채점도 지들이 해요. 대신에 저는 오답을 봐요.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된 거야.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된 거야. 저는 그런 코멘트밖에 안 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설명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커요. 그리고 그 맛을 본 애들은요. 아까 제가 출석률 9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든 없든 그냥 와요. 그냥 와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등급이 뭐지? 극소수였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뭐 10% 이내의 친구들이 다 1등급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허리가 커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시죠? 다 1등급이라고 똑같은 1등급이 아닌 거. 네,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고득점을 받는 게 중요한 대신이 돼버렸어요.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등급에 물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고득점을 받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단해요. 1등부터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요 안 바꿔요. 지들끼리 맨날 지지고 못 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콘크리트 그룹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가자고는 아니에요. 가자고는 아니에요. 가자고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긴장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 내신으로 봤을 때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24시간 지르응답 카톡 채널인데 이거 사실 20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답변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내신 때나 그럴 때는 거의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4시까지 하면 애들이 잠도 안 자요. 4시까지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애들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시 반쯤 되면 짜증 부립니다. 잘하고. 머리가 맑아야 시험을 잘 보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애들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아침에 이제 6시 반 정도가 되면 사실 시작돼요. 왜냐면 일찍 잔 애들이 그때 깨요. 근데 저는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 저는 얘들아 3시 반에서 7시 반까지는 웬만하면 잠 좀 자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질의응답은 저는 카톡으로 해놓으면 제가 바로바로는 못 해줘도 보는 대로는 다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저를 좀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 또 뭐 하겠어요? 저 많이 활용하라고. 그래서 많이 질문하고 많이 물어보고 그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뭐 가자고 학교 분위기, 뭐 학생들의 평가 제가 이런 거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 해마다 바뀌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일단 가자고 친구들 되게 순수해요. 그래갖고 막 서로 이렇게 성적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도 사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는 축제를 또 거하게 하더라고요. 축제를 거하게 해서 축제 체육대회 하여간 거하게 애들 잘 놀더라고요. 잘 놀고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교 활동들에 학생 참여도가 많다 보니까 교육 관계도 좀 좋아지는 편이고 근데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점은 내신이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 등급에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아요. 모의고사와 수능형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이게 좀 난이도가
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좀 막 까다롭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달달 볶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긴장감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을 때 내신보다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 뭐 학생들 공부시킬 때 모의고사도 놓지 않도록 수능형 학습하는 것도 놓지 않도록 왜냐면 저희가 방학 빼고는 계속 내신으로 돌아가요. 학교 진도 계속 따라 계속 내신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거기서 뭐 개념이라든지 외부 지문 연습하는 게 다 수능형이기는 한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자기 주도로 집에서 푸는 기출이라든지 그런 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기출도 그냥 풀면 안 되고요. 기출 풀기 전에 저는 애들한테 저한테 상담하라고 합니다. 상담하라고 해서 어떻게 기출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도 바뀌고 시험도 바뀌고 뭐 이래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뀐 교과서들 일단은 뭐 목록이라든지 그거는 다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내용들 다 파악이 됐는데 그냥 작품들 몇 개가 조금 뒤집어졌다 뿐이지 큰 틀에서 아주 많이 달라지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될 제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교과서가 바뀌었다, 뭐 시스템이 바뀌었다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3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차이.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실까요? 1학기 중간고사는요, 모든 학교가 다 쉽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100점이 막 9명, 12명씩 나와요. 그러면은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교들의 전부 다 위로금? 위자금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시험이 어려워 보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신감 가지게 막 해요. 하는데 문제는 기말고사에서 그 꿈을 다 꺾어버립니다. 기말고사에서 나 분명히 100점 받았는데 나 중간고사 때 분명히 94점 받았는데 96점 받았는데 기말고사에서 80점대로 다 떨어집니다. 80점대로 다 떨어지면 애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갈려요. 갈리는데 그래도 자기 주도가 된 애들은 뭐 극복해야지 이러면서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내가 과연 쟤들을 뚫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저앉는 친구들은요, 회생이 안 돼요. 회생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뚫고 올라간다고요. 뚫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게 뭐 난이도의 차이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감의 차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 학교는 극복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좀 대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요. 틀릴까봐 이러면서 풉니다. 보일 것도 안 보여요. 너무 엉뚱한 거 틀려놔요. 자기 틀렸다고 또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그랬어요.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처럼 아무것도 안 쓰였어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고 이렇게 손에 쥐어줬어요. 쥐어주고 나서 너 가면서 엘리베이터에다가 이거 버리고 가? 그랬어요. 근데 걔가 엘리베이터요? 왜요? 막 이러는 거여서 너 그거 버려봐.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버리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데 그거 버려도 큰일 나지 않아. 누가 너 잡아가지 않아. 극복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냥 무슨 행동을 하든 네가 자신 있게 해라. 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돌아가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혹시라도 뭐 잔소리라든지 말씀을 하실 케이스가 생기면요. 일단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정말 긴장해서 답안지 밀려 쓰는 애들 부지기수고요. 긴장해서 실수해가지고요. 성적 떨어진 애들 부지기수예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떨어질 거 아닌데, 제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면 수능 한 번밖에 안 봐요, 언니. 그쵸? 한 번밖에 안 봐서 아이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어떤 친구가, 제가 버리라고 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썼다가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맞은 친구예요. 하지만 좋은 학교를 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한번 탈락의 고비에 실패를 받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하지를 못해서 시험을 보는데 얘가 70점, 80점 받을 애가 아니에요. 받을 애가 아닌데 70점, 80점 받아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좀 대범해져라 했었어요. 그랬더니 1학기 때는 좀 그랬는데 2학기 때 돼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 틀렸어요. 극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극복을 못했어요, 사실은. 극복을 못해서 그 성향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할 때는요, 자신감과 대범함이 최고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보이지 내가 여유가 없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낚여갖고 오는 거예요. 배고프면 낚이듯이. 그러니까 낚여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 역량님이 생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단지 이제 몇몇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는 책을 안 읽었는데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어떡하죠?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입학 전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혹시 책 읽어요, 요즘? 읽어요? 아니야. 물어보니까 싫어하나? 근데 저는 수능 국어는 책 읽는 게요,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아이들이 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글 읽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여태까지 안 읽으면 지금 어떡합니까? 그쵸? 여태까지 안 읽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훈련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충분히 책 별로 안 읽어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요, 친구들이 이미 진로를 좀 정했을 거예요. 생기부 방향으로 이제 지금 동아리도 이제 전제일 거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진로를 정했을 건데, 뭐 동아리마다 주제하는 발표하는 주제도 다 다르고 애들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는 주제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머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했을 때는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는 이런 진로를 가지고 이런 걸, 내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 정말 이게 리스트 이만큼 뽑아줘요. 진짜 잘해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고 맞는 책 읽으시면 되고요. 굳이 읽어야 된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학교 갔을 때 아마 조별과제나 뭐 그런 거 할 때 읽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애들 책을 읽을 거니까 이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네, 다들 집에 가고 싶으시죠? 애들도 그래요. 질문 있니? 그러면 안 해요. 자, 일단, 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 대답해 드릴 거고요. 제가 보통 지금 다른 학교들이나 보는 한 반에 받는 캐파는 이제 그냥 25명 정도에서는 좀 분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반에 캐파는 한 25명 이내로 잡고는 있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방학 때는 모의고사 특강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방학 때는 원래 겨울방학, 지금 겨울방학은 이제 현재 수업은 김재현 선생님과 담임이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3주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시간표 옮기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수능 수업을 진행하고요. 방학 동안에 여러 종류의 특강들이 깔려요. 뭐 고전문학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그런 거는 친구들이 선택형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특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이가 네.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저희 반에서 듣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3월 8일부터 이제 학교별로 애들이 쫙 1, 2학년이 다 나눠지거든요. 그때 가자고 시간대로 조정해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